부엌에서는 오래전에 준비를 끝마친 페르난도 아저씨와 눈치아 아주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곱게 차려입은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때만 해도 릴라의 부모님도 내 부모님도 부모님이라면 모두 나이 든 것처럼 생각하던 시대였다. 부모님과 외가 쪽이든 친가 쪽이든 조부모님들 간에 별 차이가 없게 느껴졌다. 그들은 모두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온 나와 릴라와 안토니오와 파스칼레의 삶과는 상관없는 존재들이었다. 뜨거운 감정과 격정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우리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에서야 그때 페르난도 아저씨의 나이가 기껏해야 45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눈치아 아주머니는 그보다 몇 살 어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날 아침 새하얀 셔츠에 검은 양복을 입은 랜돌프 스콧의 얼굴을 닮은 페르난도 아저씨와 푸른 모자에 푸른 베일을 쓰고 온몸을 푸른 빛으로 치장한 눈치아 아주머니는 둘 다 멋져 보였다. 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의 나이는 정확하게 기억한다. 아버지는 39세였고 어머니는 35세였다. 나는 성당에서 두 분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나는 그날 내가 학교에서 거둔 성공이 내 부모님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짜증이 났다. 특히 어머니는 학교 공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릴라는 눈부시게 새하얀 구름 같은 드레스를 입고 안개 같은 베일을 쓰고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으로 구두 수송공 아버지의 팔을 잡고 성가족 성당으로 걸어 들어와 꽃으로 장식된 제단 앞에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 스테파노 옆에 섰다. 그렇게나 풍성한 제단을 장식해준 꽃가게 주인은 복받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내 어머니는 사시 때문에 다른 곳을 바라보는 듯 했지만 실은 내 못된 친구는 부자 신랑과 결혼에 성공해서 그녀 가족이 먹고 살 길을 보장해주고 욕조와 냉장고와 텔레비전과 전화를 갖춘 자신만의 집을 임대가 아니라 소유하게 됐는데 나는 안경을 쓰고 무대의 중앙과는 먼 거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에 대해 미안해하기라도 하라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신부님이 예식을 영원히 끝내지 않을 것처럼 질질 끌었기 때문에 결혼식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성당 입구에서 보면 신랑 측 친인척은 그들끼리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고 신부 측 친지는 모두 그 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진사는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셀 수 없이 많은 사진을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찍어댔고 그의 젊은 조수는 중요한 순간을 영상으로 담았다. 안토니오는 양복점에서 새로 맞춘 옷을 입고 식이 진행되는 내내 내 곁을 충실히 지켰다. 그는 아다에게 성당 맨 끝자리에 앉아서 멜리나와 다른 동생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겼다. 아다는 신랑의 식료품점에서 일하고 있어서 다른 좌석을 지정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잔뜩 뿔이 나 있었다. 안토니오가 두어 번 내게 귓속말을 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내 곁에 앉아만 있어야 할 뿐 괜한 소문을 피하려면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티를 내지 않아야 했다. 하객들로 꽉 찬 성당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지루해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지난
꽃향기와 새옷 냄새가 성당에 진동했다. 질리올라는 아름다웠고 카르멜라도 마찬가지였다. 남자아이들 모습도 이에 못지않았다. 엔초와 파스칼레는 제단 위에 서 있는 릴라의 옆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자신들이라는 것을, 만약 그랬다면 자신들이야말로 스테파노보다 훨씬 멋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특히 파스칼레가 심했다. 벽돌공과 야차장수는 식이 잘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보초병처럼 성당 뒤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신부의 오빠인 리노는 그 와중에 가족끼리 앉아야 한다는 규칙을 깨고 신랑 측 하객석 피누차 옆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그도 말끔한 새 양복을 입고 윤기가 흐르는 머리만큼이나 광택이 나는 체룰로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허영에 찬 모습이란.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들은 모두 귀족처럼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니 모두가 알다시피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 했을 것이다. 어쩌면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안토니오가 맨 처음 돈을 빌리러 갔을 수도 있다. 나는 실비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뚱뚱한 몸집에 검은 양복을 입고 신랑 옆에 서 있는 그의 팔목에는 번쩍이는 금부치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그의 부인 마누엘라의 모습도 보였다. 분홍 드레스를 입고 과장된 기쁨을 드러내면서 신부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사람들이 허례허식을 차리는 데 쓴 돈은 이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돈 아킬레의 죽음 이후 자줏빛 얼굴에 푸른 눈, 이마가 벗겨진 실비오 솔라라와 깡마른 몸매에 코가 길고 입술이 얇은 그의 아내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마누엘라였다. 그녀가 사람들이 빌려간 돈과 날짜를 기록하는 악명 높은 붉은색 장부는 모든 이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릴라의 결혼식에서 횡재한 사람은 꽃집 주인과 사진사만이 아니었다. 그날 파티에 내놓은 케이크와 결혼 후 하객들에게 나누어줄 사탕 봉지까지 제공한 솔라란의 부부야말로 크게 한 건을 한 것이다. 나는 릴라가 그들에게 눈길 한번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스테파노도 쳐다보지 않고 오직 신부만을 바라보았다. 뒤에서 보니 그다지 어울리는 커플은 아닌 것 같았다. 릴라의 키가 더 컸고 스테파노는 작았다. 누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운을 발산하는 릴라에 비해 그는 맥없는 키 작은 남자같이 보였다. 릴라는 예식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싶다는 듯이 결혼식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스테파노는 가끔 자기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실비오와 웃음을 주고받거나 가볍게 머리를 긁었다. 나는 덜컥 겁이 났다. 스테파노가 정말 겉보기와는 다르면 어쩌지? 하지만 난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생각에 집착할 수 없었다. 우선 그 순간 신랑 신부가 확고하고 맑은 목소리로 모든 사람의 감동 속에서 네! 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반지를 교환하고 입을 맞췄다. 이제 정말 릴라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신혼부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하객 가운데 알폰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랑 측 친척들과 신부 측 하객들 가운데서 알폰소의 모습을 찾고 있는데 성당 맨 끝에 숨은 듯이 기둥에 몸을 숨기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에게 고갯짓을 하자 내게 아른 채 해보였다. 그런 그의 뒤에서 마리사가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리고 그녀 바로 뒤로는 깡마른 몸매에 손을 주머니에 찔러넣고 학교에도 입고 다니는 재킷과 주름진 바지 차림으로 니노가 모습을 나타냈다. 결혼식이 끝나자 수많은 인파가 우렁찬 오르간 소리와 사진사의 플래시를 받으며 성당 밖으로 나온 신혼부부를 둘러쌌다. 릴라와 스테파노는 포옹과 쏟아지는 키스 세례와 혼잡한 교통 때문에 한동안 성당 앞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더 중요하고 덕망 있고 옷을 더 잘 차려입은 사람들과 화려한 모자를 쓴 여인네들은 즉각 차를 타고 오라치오 가에 있는 레스토랑까지 안내받았다. 이 광경에 뒤에 남겨져 기다리는 친척들의 신경은 날카로워졌다. 그날은 알폰소도 옷을 잘 갖추어 입고 있었다. 하얀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검은 양복을 입은 모습을 처음 보았다. 검소한 교복과 흰여품점 가운을 벗은 알폰소는 16살이라는 제 나이보다 더 성숙해 보였을 뿐 아니라 갑자기 형인 스테파노와는 신체적으로도 다르게 보였다. 형보다 더 크고 호리호리했으며 커다란 눈에 두꺼운 입술, 아직 수염 자국 하나 없는 얼굴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본 스페인 출신 댄서처럼 잘생겨 보였다. 마리사는 눈에 띄게 그의 옆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관계가 진전된 것으로 보아 나 없이도 따로 만난 것이 틀림없었다. 내게 그다지도 헌신적이었던 알폰소가 마리사의 곱슬거리는 머리에 마음이 빼앗긴 걸까? 수줍은 성격의 알폰소는 대화 사이사이의 침묵을 채워야 할 의무에서 그를 해방시킨 그녀의 끊이지 않는 수다 때문에 그녀에게 매료된 걸까? 그들은 사귀는 사이인가? 그렇진 않을 것이다. 알폰소가 적어도 내게는 미리 말해주었을 테니까. 하지만 언뜻 보기에도 분위기는 좋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형의 결혼식에까지 그녀를 초대한 것일 테지. 마리사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니노를 억지로 끌어들였을 것이다. 큰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 빗질이 필요해 보이는 긴 머리의 젊은 사라토레는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푹 찔러넣고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딘지조차 잘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장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헝클어진 옷차림으로 성당 앞들에 서 있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신혼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달리 시선 둘 곳이 없어서 바라보고 있는 것뿐이라는 듯 무심한 눈빛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날 혼란스러웠던 내 감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성당에서 인사했다. 안녕 하고 속삭이듯 가볍게 인사했다. 니노는 자신의 누이와 알폰소 뒤에 자리 잡았고 나는 내 팔을 꽉 잡은 안토니오에게 이끌려갔다. 나는 곧바로 그에게서 팔을 빼냈지만 결국 아다, 멜리나, 파스칼레, 카르멜라, 엔초와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신혼부부가 인파를 뚫고
사진사와 조수와 함께 리멤프란차 공원에 결혼사진을 찍으러 가기 위해 커다란 하얀 차에 오르는 동안 불현듯 멜리나가 니노를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도나토의 흔적을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이는 기우였을 뿐이다. 눈치아 아주머니가 쇠약한 멜리나를 이끌고 아다와 그녀의 동생들까지 모두 챙겨서 차에 태우고 출발했다. 실제로 니노를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질리올라도 카르멜라도 엔초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심지어 어린 시절의 모습이 꽤 남아있는 마리사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까지 사라톨의 남매는 별다른 이목을 끌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안토니오는 나를 파스칼레의 중고차 쪽으로 이끌었고 카르멜라와 엔초도 우리와 함께했다. 막 출발하려고 할 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부모님은 어디 계시지? 누군가 챙겨드려야 할 텐데 라고 했다. 엔초는 누군가의 자동차에 우리 부모님이 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성당 앞들에 남아 알폰소와 마리사와 멍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니노의 모습이 얼핏 보였다가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내 감정 기복에 민감한 안토니오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화나는 일이 있었어? 아니라니까. 카르멜라가 웃었다. 닐라가 결혼하니까 자기도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는 너는 결혼하기 싫어? 나야 내일이라도 당장 결혼하고 싶지. 누구랑? 그거야 모르지. 닥쳐. 파스칼레가 말했다. 어차피 널 데려갈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는 해변으로 향했다. 파스칼레는 거칠게 운전했다. 안토니오가 자동차를 어찌나 잘 손봐뒀는지 파스칼레는 경주차처럼 몰았다.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차가 덜컹거리는 것도 무시하고 쏜살같이 달려갔다. 앞에 가는 자동차를 받아버리기라도 할 기세로 빠른 속도로 뒤쫓았고 부딪히기 일보 직전에 핸들을 꺾어서 기어이 앞질러 갔다. 여자아이들이 겁에 질려 소리 지르거나 화가 나서 잔소리를 하면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더 거칠게 차를 몰았다. 안토니오와 엔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운전하는 차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파스칼레가 추월하는 순간 창문을 내리고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그들과의 이질감 때문에 생긴 불행한 소외감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느낀 것은 오라치오 가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가던 바로 그 길에서였다.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자랐고 이들의 행동은 내게도 자연스러웠다. 그들의 거친 언어는 내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6년 동안 매일같이 이들이 전혀 모르는 길을 걸어왔다. 학생들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모든 과정을 훌륭히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조금도 사용할 수 없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자제해야 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학교에서의 내 모습을 잠시 접어두어야 했다. 기껏해야 나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해서 내 주장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을 때만 그런 모습을 잠깐 내비칠 뿐이었다. 자동차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그곳에는 내 친구들은 물론 내 남자친구도 있었다. 우리는 함께 릴라의 피로연에 가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피로연이야말로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데도 내게 필요한 유일한 사람인 릴라가 이제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행사였다. 그녀가 없으면 나와 자동차로 이 길을 달리고 있는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줄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나와 같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나처럼 고향에서 벗어난 알폰소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왜 니노에게 나와 함께 있어줘. 함께 피로연에 가자. 내 기사가 실린 잡지는 언제 출판되는지 알려줘. 우리끼리 이야기하자. 파스퀄레의 운전과 그의 천박함에서 카르멜라와 엔초와 안토니오의 거친 말투에서 우리를 지켜줄 우리만의 은신처를 만들자 라고 말하지 못한 걸까?